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연속으로 자기가 필리버스터, 원래 필리버스터가 지금 딱 그 의원식 의장의 선언에 의해서 네. 24시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거 자기가 다 하겠다. 네. 그렇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온몸을 다 바쳐갖고 네.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장동혁 대표가 온몸을 다 바쳐서 막으려고 하는 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여러 차례 수정하고 또 재수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위헌 요소를 다 뺐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위헌 요소를 다 뺐다고 하는 거 일단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법원장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차단한 게 성과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할지라도 개입은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거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지자들한테? 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예. 원래는 이 당초 안이 제가 정말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이 펜앤마이크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한 오후 4시쯤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법안 전문을 다운받았어요. 예. 그래서 막 보고 있어요. 막 보고 있다가 이게 너무나 위헌 조항이 많아서 제가 그걸 SNS에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헌 조항을 빼려면 국민들이 보는 홈페이지에서도 수정을 해야지. 오늘 급하게 고친 거예요. 어허. 오늘 급하게 고치면서 송영훈 변호사님, 펜앤마이크 가끔 출연하는 송영훈 변호사님이 제 SNS 댓글로 민주당이 방금 다 뺐더라. 어허.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렇게 민주당이 이 중차대한 사항을 마치 호떡 뒤집듯이 마치 법사위원장 도장을 찍어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이미 토론을 다 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의안정보 시스템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는 몇 개는 뺐어.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정청래가 저렇게 빼기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 구조가 뭐냐면 판사들이 있잖아요. 이 판사들을 추천할 추천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이에요. 그럼 이 추천위원은 또 누가 추천하냐? 추천을 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이러한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법무부 장관이 판사를 추천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예. 헌법재판소랑 법원은 헌법상 다른 기관인데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이 또 추천하는 게 말이 안 돼서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정청래가 그걸 빼고 한 게 서울 고등법원 판사회의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거는 지금 오늘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네. 오늘 오후에 튀어나온 말이에요. 저거 법사위로 다시 돌려보내서 법사위에서 토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저같이 우리 법률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튀어나온 말인데 법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 법안이 없어요. 공개되어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저 문건을 정청래만 갖고 있나 봐요. 그 국회에 제출해서 의원식도 갖고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판사위에게 맡기기로 했어. 지금 이렇게 할 내용이냐고요. 아니 국회의장은 그걸 그냥 용인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국회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거고 정청래가 저렇게 말한 뒷 배경에는 혹시 정청래가 로펌에다가 맡겨서 자문을 받았다라는 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로펌의 자문 결과서를 공개를 하던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법사위로 회부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자.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0.5에서 0.05에서 0.03으로 낮추는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청래가 와서 혈중 알코올 농도 그냥 0.04로 하지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렇게 본회의를 진행할 거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야당이 왜 존재합니까? 그냥 정청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법안 만들면 되죠. 그런데 저거 빼고도 위헌인 조항이 뭐가 있냐면 네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사면 복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선고를 받으면 사면 복권을 못한다 되어 있고 황당하게 단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사면 복권할 수가 있다. 아니 그게 이렇게 말이 안 되어 있어요. 되잖아요. 예. 대통령 그거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인데 물론 사면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네네. 일단 사면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예. 그거조차 정청래가 국회가 정한다라고 해놨고요. 또 지금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예. 그거를 추가로 3개월 2차로 늘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2배를 늘려놓은 거거든요. 예. 이것도 헌법 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를 구속하지 말라라는 과잉 금지잖아요. 과잉 금지 원칙에 다 저촉이 되고 위반이 된다라는 거고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속칭하는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 끝나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을 끌어왔죠. 1심만 2년을 1심만 2년 끌어왔고 6개월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주 희한한 위헌성 가진 조항들만 다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저 판사회의는 그 판사회의의 정체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법관 추천인은 자기네들이 뭐 위헌이 된다고. 네. 그게 이제 사법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의 임명권을 갖다가 좌지하는 네. 건 문제가 된다면서 뺐는데 네. 그러면서 고등법원 판사회의에다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등법원에 판사회의라는 조직이 있나?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던데 문제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문제는 있고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판사회의가 한다는 건데 그 법원 조직법 제9조에 의해 보면 네. 각급 법원은 판사회의를 둘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조직은 되긴 되군요. 예,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예규로 한다라고 하는데 판사회의가 왜 있냐면 여러분들 어느 직장이든 아침 조례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부장 회의합니다. 팀장 회의합니다. 팀장들 다 모이세요. 네. 학교를 가더라도 부장 회의하면 뭐 학생부장, 교무부장, 뭐 기숙사 사감 뭐 다 회의하잖아요. 네. 그런 회의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판사님들은 모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이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 건물 안에 판사가 한 14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뭐 연구하는 판사까지 포함해서 재판하는 판사, 예. 공보 판사 다 포함해서 하는데 자 우리가 판사 회의에 대한 예규를 정하자. 그래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던가 혹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 그 필요한 일은 뭐냐? 법정 휴정기를 정하던가. 아하. 그러니까 인사권하고 전혀 관련 없는 행정권입니다. 또 혹은 뭐 직원들이 뭐 복지 공간을 위해서 어떤 사무실을 뭐 무슨 늘려들기 원하는데 예산이 있나요? 그 예산을 이거 할 수가 있나요? 요런 회의예요. 어허. 요런 회의인데 운영회의군요. 예, 운영회의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권을 투영시켜 가지고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투영시킨다. 말도 안 되는 그 위헌성을 가진 논란이고요. 저렇게 판사회의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면 저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 사무처는 뭐 국회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사권 다 갖고 가겠다. 뭐 혹은 그 대통령실 인사권이나 각급 장관급 인사들도 각 상임위에서 갖고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산자위원회에서 산자부 장관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좀 그 삼급 분립 자체를 좀 그 훼손시키는 인사권을 뺏어가는 그러한 얘기고요. 저게 통과가 되겠죠. 통과가 되면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약간 회의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회의를 왜 들어갔냐면 대법원에서 그 예규를 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걸로. 예. 그런 식으로 그 회의를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게 저렇게 판사회의에 맡기면 어떤 판사님이 저기에 대해서 재판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판사회의에 맡겨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동 똑같이 1년, 2년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때마다 또 판사회의를 해야 되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나마 대법원이 만든 조항은 뭐냐면 대법원 예규를 개정을 해가지고 만든 조항으로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회의가 열렸어요. 예. 정청래 때문에 열린 게 아닙니다. 아직 법인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거는 지금 자꾸 내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법원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 뭐 선거 전담 재판부, 형사 예. 사기 사건 전담 재판부 몇 개가 있습니다.
중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대법원 예규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사법적이나 특별법, 국가보안법 같은 거 그런 거를 모아서 한번 만들 수 있나 회의를 해보자 해서 그 회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대신 그 회의의 판사들도 판사회의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그런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신속성을 위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재판의 판사들 누가 갈지는 그거는 법원행정처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만들고 있는데 그 논의도 지금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무 쓸데기 없는 종이 조각이 또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위헌 신청이 분명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위헌 신청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위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원래 정지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항소심도 이제 가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재판도 몽땅 다 정지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선고기를 잡아놨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 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예. 선고기를 잡아놨는데 재판부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 법률 용어로 그 법원 조직법에 있는 용어는 판사의 갱신 혹은 판사의 항소심부터니까 예. 일단 1심은 끝날 거예요. 끝나고 그러면 끝나고 항소심 가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이게 판사가 담당 판사가 받아들여져야지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안 받아들여지면 별도로 헌법소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 재판은 근데 판사가 받아들여져서 그 헌법재판소를 가면 그게 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이런 거고 뭐 2항이 저런 건데 그렇게 가면 재판이 정지되고요. 예. 판사가 난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판사회의 통해서 임명된 판사가 나는 이거 위헌 아니라 생각합니다. 재판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진행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별도로 헌법소원을 그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제시해야 돼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야 헌법재판 들어왔으니까 너네 재판 정지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간통죄를 예를 들게요. 간통죄 위헌이 나왔으니까. 네. 간통죄를 전국에 수많은 그 간통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 간통죄 위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헌이 들어옵니다. 어떤 거는 뭐 명확성의 원칙 위반, 어떤 거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그 거기에 대해서 그 파생되는 게 사생활보호 원칙 위반, 뭐 등등으로 쭉쭉 들어오는데 이걸 하나만 쓴 사람이 있고 여러 개가 쓴 사람이 있으니까 각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님들마다 나는 간통죄 이거로 위헌 생각 안 해라고 해서 무시하고 재판 진행하는 판사님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나는 일리 있는데 이거 위헌인데 하고 헌법재판소에 보낼게 하면 그 재판 정지되는 재판입니다. 아 이게 그런 식으로 진행됐어요. 한 번에 일괄적으로 몽땅 다 정지된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뭐 헌법재판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사님들이 이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지금 좀 그 기존에 5대4로 나왔으니까 바뀔 것 같으니까 재판 천천히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왜냐면 전국의 그 위헌법률 재판 신청서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문신법이나 뭐 간통죄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어떤 판사님들은 그걸 올리고 어떤 판사님들은 안 올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가 누가 올지 그 판사님의 그 자율권에 달려 있다고 그 판사의 법률적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위헌성 조항이 있잖아요. 뭐 사면권 금지나 제가 얼핏 봐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한덕수 총리나 박성대 법무부 장관의 서브에 붙어있는 변호인분들은 또 얼마나 법률적인 지식이 깊고 훌륭하신 분들이겠어요. 그래서 위헌법률 재판 신청서를 정말 꼼꼼하게 작성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 내란 그 전담 재판부의 저 판사들이 그 임명된 판사가 거부할 수 없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괜히 정청래가 법안 막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놔가지고 민주당이 꿈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유죄의 그 시나리오가 완전 무죄로 박살나는 거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법이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정확하게는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법.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계 네. 심지어 이거는 MBC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네. 좌파 성향의 언론들도 야,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거는 그냥 언론 탄압법이야. 이거는 좀 안 돼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야, 기어이 그걸 하려면은 최소한 정치인들이
언론사에 대해서 손해배상하게 만드는 거 아. 그것만 좀 빼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치인도 손해배상할 수 있게끔 다 포함시켜갖고 네. 그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것도 굉장히 황당한 법인데 요것도 네네. 제가 다운받아서 쭉 봤어요. 예,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쯔양 사태나 기타 등등 유튜버들이 뭐 너무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뭐 서로 공갈하고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 현재 법으로 다 처벌하고 있고요. 현재 법으로 다 민사 소송 다 다 제기하고 가능하죠.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들고 나왔지만 당론으로 예. 이 법의 그 태동을 보면 정말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하나 다 모아서 지금 하나의 통합법이 된 것인데 예. 그 내용을 보면 저기 그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뭐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뭐 증오심을 조작하는 행위 이거를 불법 정보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이거를 불법 정보라고 규정을 해놓고 황당한 게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재판부가 5천만 원의 손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손해라는 거는 직접적 손해, 간접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데 직접적 손해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을 갑니다. 예. 병원비, 간접적 손해. 제가 원래 벌 돈이 있었는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못 버는 돈, 간접적 손해. 그 위자료는 제가 상처가 나서 여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특정 뭐 연령, 특정 무슨 뭐 종교, 특정 국가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막 비판해요. 그 나라 국민들은 약간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비판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은 여기를 처벌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이 난 기분 나쁜데 난 손해를 입었어 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 입증이 안 되죠. 내 기분 나쁜 걸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재판부가 5천만 원 한도 내서 손해를 입증할 수가 있다. 완전 중국인들이 그냥 대거 몰려와서 한국의 예. 언론들에 대항해가지고 예. 너희들은 다 중국인을 혐오했어 하고서 엄청난 소송을 제기하겠죠. 맞아요. 아니, 예, 그렇죠. 이게 정치권으로 불구되면 뭐냐면 어허. 국회의원들 제정신입니까? 국회의원이나 집단에 대해서 특히 뭐 영남 국회의원들 제정신입니까? 호남 국회의원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유튜브들은 좀 세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언론인들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회의원들이 평소에는 소송 제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러한 욕을 들어서 뭐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법에 의하면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법원이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희한한 거는 또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원고가 이제 그 유튜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언론사에 제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언론사는 이 반대로 나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했다라고 해서 무슨 중간 판결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그러면 이 판사는 이 중간 판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 돼 있어요.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정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 판사님들 한 분당 한 사건 한 200 몇십 개씩 갖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만 6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뭐 그리고 이거를 결국에는 그 정부 차원에서 예. 저희 같이 이러한 펜앤마이크 같이 진실의 눈으로 공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징금 규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어허. 불법 정보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있고요. 5배 손배소. 네, 손배소왕도 있고 좀 황당한 게 우리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안 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네 글자를 딱 검색해봐야 돼요. 딱 컨트롤 F하고 네 글자 시민단체를 검색을 해봐야 돼요. 아하, 그러면 예, 예. 이게 좀 희한한 게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 클립이나 또 아프리카TV나 이런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어떠한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금지하던가 그 채널 자체를 정지시키던가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뭐 수익 창출 금지는 금지 당한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웃긴 게 시민단체가 어디서 들어가냐.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통제법이구나 이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조항이 있는데
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하나의 통이 아주 이상한 법이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대가 좀 뒤늦게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든 거에 일조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건 전 통과가 될 것 같다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만 혜택을 보고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우리 국민들이나 올바르게 가려는 언론들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한 거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 억압이면 네. 위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언론사나 어떤 개인 유튜버가 네. 이 법에 의해서 나는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혹은 어떤 종교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도 비판 못해요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가지고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예.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긋났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됐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 왜냐면 이거 되게 불필요한 법인 게 이 법 없어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지금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 유튜버들이 정말 허위 정보를 얘기하던가 너무나 폭력성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면 지금 다 처벌하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에서 먼저 제재를 해요. 아 그렇죠. 예, 유튜브 측에서 네. 만약에 저희 펜앤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이없는 일로 이 코로나 관련 뭐 그런 일로 해가지고 저희는 제재를 받은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다 유튜브에서 자체 검열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바로 제한하는 네.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 발언 요걸 콕 집어서 그걸 가짜 뉴스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제재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좀 드는 거죠. 요거 희한한 게고 김어준은 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김어준 이게 지금 그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예. 김어준이 여기에 대해서 늦게 알았네. 난 좀 불편해라고 하면 갑자기 아까 정청래가 호떡 뒤집듯이 법안 뒤집었다 그랬잖아요. 또 철회하거나 뒤집지 않을까 MBC가 생각도 반대하는데 들어요. MBC는 안 통하나? 모르겠습니다. MBC는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언론이나 혹은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아는 국민들이 있으면 예. 다 반대하죠. 정말 국민 입틀막이에요. 근데 입틀막인데 그 정치권 비판을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를 교묘하게 아주 그냥 평등주의로 묶어가지고 하는 이상한 법이 나온 겁니다. 네. 예. 빛과 소금님께서 댓글도 통제되냐 그러는데 이 개인의 어떤 댓글 같은 경우도 통제받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도 개인 댓글로 만약에 이렇게 그 어떠한 그 명예를 욕설을 쓰던가 훼손한다든가. 명예훼손을 쓰면 이미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예. 이미 있는데 그 언론사 기준으로 보통 법이 형성이 돼 있고요. 댓글을 뭐 과도하게 쓰면 다른 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한국의 언론은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를 해놓고 그래놓고 북한 네. 신문은 읽으라고 네. 허용을 한다는데 아니 가짜 뉴스라고 하면 이거 노동신문이 진짜 가짜 뉴스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정부 논리가 예.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서 예. 우매한 북한 신문의 선전성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우매해서 언론의 가짜 뉴스에 휘둘린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두 가지 정책을 갖고 나온 거예요. 예, 예. 민주당이랑 정부 여당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신문은 봐도 돼. 근데 우리 국민들은 뭐 국내 언론사는 보면 안 돼. 국내 1인 유튜브는 보면 안 돼. 이러한 아주 희한한 법을 갖고 나왔는데 저는 저게 이제 저 신문이랑 북한 방송이 있잖아요. 노동신문이 있고 노동방송이 있는데 조선중앙TV라고 예, 조선중앙TV. 예. 조선중앙TV가 만약에 국민들에게 풀리게 되면 저거는 제가 보기에 저거 철회될 수도 있다 보는데 북한에서 먼저 연락이 갈 것 같아요. 야, 우리 그거 원치 않아. 야, 우리 노동신문 가거나 우리 조선중앙TV 원치 않아. 왜냐면 저게 그 북한 내에서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체제 유지용인데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조잡스럽고 좀 창피한 방송인지 몰라요. 뭐 이원 생중계 합니다라고 해서 백두산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조명 꺼지고 옆에서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옆에서 나타난 다음에 여기는 백두산입니다. 뭐 이런 약간 거의 50년대 방송 코미디 같은 그러한 방송이기 때문에 저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북한의 체제 선전이 오히려 좀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가 그 파급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에서 한 라인으로 그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예. 얘네들이 이걸 허용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예.
간첩. 지금 국법법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국법법 폐지한. 찬양 고무. 예. 아니 노동신문도 이미 다 보고 우리가 조선중앙TV도 다 보는데 네. 국법법은 이거 보면은 처벌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법법을 폐지해야 돼. 그럼 네. 또 논리를 만들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해봤는데. 지금 단순히 노동신문이나 혹은 김일성이 만든 무슨 책이 있거든요. 김일성 일대기 책. 그거를 그냥 본다 그래서 갑자기 찬양 뭐를 위하여인데 갑자기 그거를 읽는다 그래서 예. 찬양 고무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보던가 어떠한 다른 목적, 저희처럼 비판하려고 이렇게 보던가 그럼 처벌되지 예. 않아요. 예. 근데 저거를 보고 정말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찬양 고무를 하면 처벌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저렇게 노동신문이 공개적으로 공개되면 저게 그 고정 간첩들의 지령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암호문판에 의해서 예. 저 글자들을 암호문에 의해서 조합하면 아하. 그렇게 되면 무슨 지령이다. 예를 들어서 뭐 12월 31일 날 어디서 몇백 명을 들고 무슨 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시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지령이 더 용이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되는 것이고, 저걸 어쨌든 지금 국가보안법에서 단순히 이렇게 저희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띄우면 처벌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판례의 발전에 의해서 찬양 고무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좀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